실룩실룩. 작은 부족으로 시작해서 유라시아의 대부분을 정복했던 칭기즈칸이 사망을 하고 그 뒤들이어 이제 오고타이가 2대 칸에 올라와 있던 상황이었어요. 오고타이는 1234년에 금나라를 멸망시켰고 1236년에는 몽골 제국의 서쪽 지방을 다스리던 바투르 필두르에서 전설적인 명장 수부타이를 포함해 훗날 칸이 되는 기이크와 몽케에게 유럽을 정벌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유럽 정벌이 이제 시작됐어요. 명령을 받자마자 이들은 거침없이 진격하기 시작했고 첫 상대였던 러시아의 공국들을 파리 잡듯이 후려버려요. 이전 칭기즈칸 시절에 이미 러시아와 그 주변을 초토화시켰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손쉽게 러시아의 강냉이를 뽑아주고 난 뒤 다음 타자로 이제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와사바리를 털어버리면서 동유럽은 이제 몽골에게 점령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다음 목표는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원래는 이 타이밍에 이제 오고타이 칸이 심장마비로 죽으면서 몽골군이 회군을 해야 하는데 실루기 세상에선 죽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이로 인해 헝가리와 폴란드를 정복한 이제 몽골군은 진격을 계속하게 되었죠. 발등에 똥 떨어진 신성로마 제국은 온갖 지역에다가 이제 죄다 지원 요청을 해요. 나다음은 너다. 그러니까 뒤지기 싫으면 지금 해결 짓자. 라는 반협박식이었죠. 협박질을 해도 불과 20년간 이제 두 차례 십자군에 징집했기 때문에 가뭄에 콩조각이 올라오듯이 징발을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때마침 이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 와중에 또 새로 선임된 교황마저 이제 한 달 만에 주님 곁으로 떠나면서 완전 망조에 들이우고 있었죠. 이거 진짜 얘기예요. 유럽의 상황이 혼란에 빠지면서 몽골군은 이제 석공으로 쳐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시기에는 신성 로마 제국이고 뭐고 그냥 몽골군 떴다 하면 탈탈 털리고 시작하는 게 국룰이었어요. 이렇게 몽골군이 강력했던 이유는 여러 전술을 이제 유동적으로 사용함에 있었죠. 몽골군은 공격할 때 이제 망구다이 전술을 주로 사용했는데 망구다이 전술이 뭐냐 하면 먼저 군기병들이 활을 쏘고 튀고 쏘고 튀고 쏘고 튀고 훅가시를 넣으면서 적들의 야말을 돌게 만들어요. 이제 이게 반복되면은 적들은 이제 분노 조절 장애가 찾아오면서 샷건을 친 다음에 군기병들을 쫓아가겠죠? 이때 호롤롤로 또 도망을 가요. 근데 발이 빠르니까 이제 속도 조절을 하면서 쏘고 튀고 쏘고 튀고 또 파르티안 샷을 또 발견되는 거죠. 모양새는 이제 도망을 가는 건데 사실상 피해는 없는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적들은 이미 분노 조절 장애가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는 보이지 않고 적을 추노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아주 신나게 따라가요. 또 이게 단거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빠른 놈이 점점 앞서 따라가게 되고 결국 이제 이병 실룩이 기준 사유종대 해천모여 이게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줄줄이 비엔나들은 포위하기 이쁜 모양이기 때문에 매복해있던 몽골군에게 이제 포위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와중에 이제 한쪽 구멍을 열어둬서 그쪽으로 도망가게끔 만들어요. 완전 포위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포위를 뚫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거든요. 구멍 하나로 이제 침 질질 흘리면서 이제 살기 위해 이제 도망치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몽골족이 괜히 유럽에서 악마 새끼들로 불린 게 아니에요. 거기다 유럽의 기사들은 현지를 좋아해서 중무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따라가거나 도망치거나 기동력이 딸렸어요. 몽골이 이제 원하는 대로 유린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안 따라가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제 이거 안 따라가면 그대로 이제 계속 화살 세례를 맞고 있는 거예요. 평소 병사 한 명당 여러 대의 말을 끌고 다녔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면서 이제 화살을 쉬지도 않고 쏴대는 거예요. 만약 상대방이 궁병으로 이제 맞대응을 놓아도 몽골군은 이제 대부분이 경군기병이었기 때문에 활약면에서 압도적인 차이가 있었죠. 아니 그럼 성 안에 틀어박혀서 수성전을 하면 되지 않냐. 그에 대비해서 몽골군은 이제 수많은 공성 무기들을 개발했고 또 그걸 잘 활용할 줄 아는 공선전의 대가였어요. 아니 그럼 답도 없네. 우회에서 몽골군 본거지를 치는 것 말곤 방법이 없네. 몽골군은 본거지가 없었어요.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공격할 땐 약탈만 하고 지나갈 뿐이지 본거지를 만들지 않아요. 거기다 이제 이동 시에 전군이 흩어져 있다가 공격을 감행하면 구령에 맞춰 일사천리로 합쳐지기 때문에 기습이나 매복에 당하는 피해도 매우 적었죠. 이렇기 때문에 몽골군이 당시 세계 최고였던 거예요. 결국 유럽은 몽골군에게 정복당할 운명이었던 거죠. 불과 10년 만에 유럽 대륙은 정복을 당했고 꼴랑 잉글랜드 하나만 남게 됐어요. 세계 최강 몽골에게도 이제 유일한 단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수군이었죠. 말만 탈 줄 알았지 배 타는 건 젬병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유럽의 국왕들과 이제 영주들이 잉글랜드로 넘어가서 결사항전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상륙하는 것도 어려운데다 잉글랜드에 모인 병력이 상당했기 때문에 그냥 잉글랜드를 제끼고 유럽 정보를 마무리 짓게 됐죠. 남은 건 약탈 타임. 드디어 오고탈칸이 죽었어요. 새로운 대칸을 추대하기 위해서 몽골의 전통상 이제 쿠데타이라고 하는 고위 정치회의를 통해 선출되게 되어 있었어요.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 정벌의 1등공신이었던 바투하고 기이크, 몽케 등이 수도인 카라코룸으로 향하게 되었죠. 진중한 회의 끝에 이제 결국 기이크가 대칸에 오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이제 바투하고 사이가 매우 안 좋았어요. 때문에 제국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죠. 당시 바투는 본인이 점령한 유럽과 서아시아 지역을 이제 꽉 잡고 있었거든요. 이에 기이크는 바투가 독립적인 세력을 형성하려 한다는 명목하에 바투가 임명한 지방관들을 본인의 사람들로 싹 교체해버려요. 거기에 더해 화가 덜 풀렸는지 네가 그렇게 싸움을 잘해? 옥상으로 올라와. 본국 옥상으로 이제 바투를 소환해요. 야리꾸리한 냄새를 느낀 바투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본국으로 향했죠. 기이크도 이제 쌍절곤과 군사들을 이끌고 이제 출정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투가 끌고 온 대규모 병력이 이제 문제가 돼요. 몽골의 대군이 이제 빠져나간 틈을 이용해서 우리 잉글랜드의 잔챙이 친구들이 빈집털이 대반격에 이제 나서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투는 다시 회군하려고 하는데 타이밍 박살나게 이제 갑자기 이제 기이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또다시 이제 쿠데타이를 열어서 대칸을 선출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병력만 유럽으로 먼저 보내고 본인은 본국으로 향했죠. 재기에 성공한 유럽의 군대와 몽골군이 이제 마주치게 됐어요. 바투는 없었지만 사실상 문제없던 몽골군이었어요. 워낙 막강했거든요. 유럽의 잔챙이 친구들은 금세 새꾸시 신세가 됐고 대부분의 국왕들과 이제 영주들은 참수를 당해요. 전쟁이 끝나갈 때쯤 이제 바투도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몽케를 대칸에 옹립한 뒤에 복귀한 상황이었어요. 돌아온 바투는 이제 남아있는 잉글랜드마저 정복할 계획을 세워요. 유럽의 선박들을 이제 싹 다 끌어모았고 대규모 물량 공세를 통해서 이제 결국 잉글랜드까지 점령하고 말았죠. 징벌적 성격이 강했던 몽골족들은 끝까지 대항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모든 사람을 이제 끔찍하게 학살하고 잉글랜드를 역사에서 지워버려요. 그렇게 서유럽의 대반격은 대실패로 끝났고 국토는 약탈과 학살로 인해 재개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몰리게 됐어요. 당시 원나라는 내분으로 인해 이제 지배력이 약화되면서 그 휘하에 있던 차가타이 칸국, 키차크 칸국, 일 칸국이 사실상 독자적인 세력으로 분열된 상태였어요. 몽골이 이제 분열되기 시작하자 기회를 엿보던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제 흑사병으로 인해 유럽의 3분의 1이 이제 사망을 하면서 반란군 세력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반란군은 몽골군에게 처참히 학살당하고 말았죠. 원나라가 외몽골 지역으로 이제 축출을 당하면서 각지의 칸국들 또한 이제 멸망하기 시작했어요. 유럽 지역에선 이제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면서 점차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유럽은 몽골로부터 이제 200년을 빼앗겼기 때문에 굉장히 퇴보된 상태였거든요. 그 와중에 하나로 통합되기는커녕 독립한 국가들끼리 이제 지중해에 패권을 두고 난리 발광 브루스를 치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들끼리 알아서 이제 똥독에 빠지는 통에 유럽은 다른 문화권에 비해 이제 더욱 뒤처지게 됐죠. 외부 세력은 점점 강대해지는데 유럽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았어요. 희망이 없는 듯 했죠. 역시나 유럽의 상황은 말 그대로 참담했어요. 200년 이상을 뒤처졌기 때문에 항상 이슬람권 문명들에게 고통을 받았고 특히나 아나톨리아 지방과 이제 지중해 해상권이 오스만 제국에게 넘어간 지 오래였기 때문에 서쪽 항로를 개척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동쪽으로는 이제 거대한 러시아 제국에 가로막히면서 그대로 유럽 대륙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었죠. 이렇듯 유럽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다 보니 세상은 많은 게 변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시 세계의 상황을 보면 대항해 시대가 이제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또한 이제 식민지 개척이 없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갖춘 왕국들이 상당수 나타나게 되었죠. 동아시아에서도 일본이 서양과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저 그런 외나라에 불과했어요. 그 외에도 유럽은 이제 오스만에 의해 도시가 발달되지 못하고 폐쇄적으로 변함에 따라 이제 르네상스 붐이 보이지 않게 됐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르네상스가 없다면 인간 중심적 이제 개인주의와 자연과학이 발달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이제 자유주의가 태동되지 못한 채 아직도 봉건적 체제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지금껏 세계는 서양의 사상과 이제 문물을 수용하면서 혁신적인 체제로 변한 것을 보면 전 세계는 아직도 이제 폐쇄적이고 복종적인 사회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왕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듯 유럽이 이제 몽골에게 정복당한다면 전 세계는 400~500년 정도 이제 뒤처진 문명에서 살게 될 거예요. 갑니다. 실룩실룩.